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입니다. 제가 마지막이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같은 비슷한 주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안사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량 실업이라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이 바둑을 뒀을 때 사람들 전부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살지? 알파고가 열에 약하다는데 알파고 열 받았을 때 부채질 해주는 그 정도 할까? 뭐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사실 근데 일자리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예를 든 거고, 또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특히 근로시간이 자동화, 초자동화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여가가 늘어나고, 여가가 늘어나면 새로운 사람들의 욕구가 생기고, 그 새로운 욕구들은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긍정론의 시각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는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다소 줄어들진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가장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은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실 optimist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비관론자가 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사례인데 ATM이 처음 등장했을 때 텔러 자리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1970년대부터 2011년대까지 봤을 때 여기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그 텔러의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가 다시 2000년대 이후에는 그 ATM도 증가하지만 텔러의 일자리도 같이 증가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텔러가 본연에 하던 뭐 돈 계산하는 거는 ATM이 대체해 줬지만 이 새로운 고객들의 수요가 생겨서 텔러들이 상품 판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둘 다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의 양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뭐 저희가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백한 것은 일자리의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하는 방식은 분명히 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라는 것이 특히나 최근에 뭐 다 이용해 보셨겠지만 그 크몽이라는 데를 혹시, 저는 이용 안 해봤는데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보면은 번역, 디자인, IT 같은 거를 그야말로 일감이 나오면 그냥 올려갖고 다 알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을 그때그때 바로 선발해서 그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 자체가 그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되고, 또 고용 형태의 경우에도 정규적으로 이렇게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회사 내에서 뭐 과장, 대리 뭐 이런 직책 달고 일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또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자리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플랫폼이 있고 1인 자영업자가 있다면 이렇게 직접 플랫폼에 자영업자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가 낄 수도 있는데, 이 1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최근 통계를 봐도 벌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경활조사 지난 10월 경화에 보면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실 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도소매나 음식점, 숙박업 이런 데 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좀 특이한 경우가 지금 제조업의 자영업자가 36,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의 증가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부터 벌써 볼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형태의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워크하고 프리랜서, 이거 역시 아까 크몬과 비슷한 것인데, 이 업워크나 프리랜서가 지금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15년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 일자리 자체가 단기간적이고 단속적인 프로젝트형이고 또 한 사람과 한 사람 1대1 그 노사 관계나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용자에게 종속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큰데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그 다음에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경계가 느슨해졌다는 것, 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으로 제가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규직이 지금까지는 머저리티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정규직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이라는 게 오히려 마이너리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돼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대응하고 있는 게 독일, 일본 또는 미국 이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아르바이텐 4.0이라 해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지금 그린 페이퍼, 화이트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중요한 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별 노조가 되게 크게 있다 보니까 노동계다 합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경우에 이쪽의 입장은 evolution instead of revolution이라고 점진적인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자는 그게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나름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가장 베스트 전략일 때, 잘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근로자 수가 개혁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100만 명, 지금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700만 명이 줄어든다는 식으로까지 지금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4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능정보사회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지능정보사회, 우리한테 더 플러스가 되는 지능정보사회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낼 선도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선도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업훈련,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낼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그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에 대비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고급 훈련 과정을 먼저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양성을 해내고 있는데, 내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19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그 폴리텍이라고 저희 그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서 미래 유망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능사회로 갔을 때 줄어든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줄어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용 서비스를 최대한 고도화해서 일자리를 찾아드리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에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적응의 문제거든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직자 훈련을 갖다 강화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전직자에 대한 역량 강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자기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재취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됐을 때, 지금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제가 강한데, 문제는 그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완전 새로운 틀의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어떤 실체적인 언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40시간 넘어가면은 초과 근로수를 얼마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무슨 실체적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약자 간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적 규제를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 일하는 형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법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또 우려하시는 게 양극화 문제시거든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실직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갖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상당히 보장성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보장성을 강하게 해준 것과 동시에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반 국민들이 기본소득, 양극화가 되고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쟁도 많지만 기본소득 자체를 찬성하는 분보다는 반대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적으로 좀 더 고용 친화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깔려야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그 훈련을 받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계 안정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를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에 맞는 노동 법제를 마련하고, 또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에 맞게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생활 안정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틀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게 정부만의 힘이, 정부만이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근로자, 사용자, 이 사회 각층에 다 이 같은 그 합의된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노사 간의 논의라든가 전문가와의 논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